수술등 불빛이 이글거리는 수술실. 저는 메스를 든 손을 공중에 멈춘 채 수술대 위 두 사람의 하반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는 서로 엉켜붙은 듯 꼬여버린 뼈와 근육이 보였어요. 진단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성교 중 골반질 근육 경련으로 인한 이탈 불가. 더 끔찍한 건 그 둘이 바로 제 아내 서인경과 20살 때부터 함께 늙어온 제 친구, 매년 부부 동반 여행까지 다니던 절친 윤태호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턴레지던트 20명이 숨을 죽인 채 저와 수술대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둘 다 붙어있는 상태로는 오래 못 버팁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자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집중됐습니다. 떼어낼 수는 있어요. 일부러 말을 끊자 전신 마취 직전까지 버티고 있던 두 사람의 눈꺼풀이 동시에 떨렸습니다. 아내 인경이 울먹이며 입술을 달달 떨었어요. 민호야, 제발 사람들 앞에서는 이대로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난 3년 동안의 거짓말이 한꺼번에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태호는 제 쪽으로 시선을 끌어당기며 겨우 한마디를 짜냈어요. 민호야, 나 알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죽을 죄 졌다. 그래도 의사로서만 해라. 제발. 저는 메스를 조금 더 단단히 쥐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의사로서는 최선을 다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신 친구나 남편으로서는 오늘 여기서 너희 인생을 끝까지 해부해 볼 생각이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정확히 13시간 전이었죠.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 그날 아침 저는 응급의학과 당직실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뻐근한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하룻밤 내내 응급실을 뛰어다녔더니 무릎이 쑤셨어요. 밤새 심정지 환자 2명, 교통사고 환자 3명, 그리고 술 취한 환자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가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새벽 4시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잠들었는데 벌써 알림이 20개는 넘게 쌓여 있었어요. 단톡방 알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저녁 모임 잊지 마라. 올해는 우리 집 대신 펜션 잡을까? 아니면 그냥 호텔 뷔페? 보낸 사람은 윤태호, 고등학교 때부터 제 옆에 있던 그 친구였습니다.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단톡방을 위로 올려봤어요. 새벽 2시에도 태호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호 너 당직이지? 푹 쉬어라. 우리 저녁에 보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제가 밤새 병원에서 사람 살리느라 정신없을 때도 친구는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 우리는 고3부터 붙어 다니던 사이였어요. 대학은 갈라졌지만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고 제대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났습니다. 30 즈음엔 둘 다 결혼해서 부부 동반 4인조가 됐죠. 매년 겨울이면 같이 강원도 펜션도 가고 봄이면 애들 데리고 캠핑도 다녔습니다. 여름엔 계곡, 가을엔 단풍 구경. 사계절 내내 함께였어요. 아내 인경과 태호의 아내 선영도 어느새 20년 지기 옳게 친구가 돼 있었습니다. 서로 생일 선물 챙기고 같이 백화점 가서 옷 고르고 제 뒷담화도 같이 했겠죠. 우리 남편들은 일만 알지 가족 생각은 없어. 두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우리 4사람의 평범한 행복이라 믿고 살았어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저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 인경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여보, 오늘 모임 말인데 애들 상담 때문에 학원에서 회식 잡혔대. 나 대신 태호 오빠랑 선영 언니만 봐. 미안. 다음에 내가 밥 살게. 저는 별 의심 없이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일이지 뭐.
애들 상담이 먼저지. 끝나고 조심해서 들어와. 밤늦으면 택시 타. 그런데 30분쯤 지나서 태호한테서도 카톡이 왔어요. 민호야, 미안. 나도 오늘 회사에서 급한 일 터져서 못 갈 것 같아. 선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다음에 내가 한턱 낼게. 저는 단톡방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선영 언니 혼자 남는 거 아냐? 나도 당직 끝나고 피곤한데 그냥 다들 다음으로 미루자. 선영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요, 민호 오빠. 저도 오늘 피곤해서 집에서 쉴게요. 다들 바쁜데 억지로 모일 필요 없죠. 다음 주에 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자야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내가 그 태호 오빠랑 전혀 다른 곳에서 모임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으로 가득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수염도 며칠째 안 깎아서 거칠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경이도 회식 끝나고 오면 같이 맥주나 한 캔 하고, 그런 평범한 생각들이었습니다. 당직실 문이 열리며 레지던트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낮에 특이한 케이스 올 거라고 119에서 미리 연락 왔습니다. 특이한 케이스? 제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물었어요. 어떤 건데? 레지던트는 약간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교 중에 남녀가 분리 안 되는 케이스라네요. 인터넷에서만 보던 거 진짜 있나 봐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 거 교과서에서나 보는 거 아냐? 실제로는 거의 없는데. 119가 장난친 거 아니고? 레지던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진짜래요. 모텔에서 신고 들어왔다는데 둘 다 의식은 있는데 떨어지질 않는데요. 약을 먹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자 쪽 근육이 완전히 경련 상태래요. 저는 차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준비해둬. 골반 CT 예약하고 비뇨기과랑 산부인과 컨설트 미리 요청해. 이런 케이스는 시간 싸움이야. 혈류 차단되면 한쪽은 영구 손상될 수도 있어. 레지던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전 7시 30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저는 다시 차트를 펼쳤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응급실 복도에는 이미 환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가운 주머니에서 청진기를 꺼내며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환자 많아요. 벌써 대기가 15명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차트를 펼쳤습니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마주할 환자가 누구일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시계는 오전 7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날 줄도 모른 채. 여기는 119, 성행위 중 분리 불가 환자 이송 중입니다. 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응급실은 주말답게 난장판이었습니다. 술 취한 환자, 가스 중독, 노인 빈혈까지 뒤섞여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교수님, 3번 베드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92까지 떨어졌어요.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환자에서 환자로 뛰어다니며 처치를 지시했어요. 링거 속도 올리고 승합제 준비. 심전도 다시 찍어. 정신없이 움직이는 와중에도 저는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8시 10분. 인경이는 지금쯤 회식 중이겠지. 태호는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겠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다시 환자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울렸어요. 여기는 119입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내 모텔 객실에서
50대 추정 남녀, 성교 중 분리 불가 상태로 발견. 통증 심하고 남자는 고환 통증, 여자는 질 경련 호소. 의식은 혼미합니다. 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또야, 요즘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케이스. 다른 간호사는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늙어서도 정력 자랑하다가 저렇게 되는 거죠 뭐. 약 먹고 무리하니까 그렇지. 저는 일부러 인상을 썼습니다. 웃을 일 아닙니다. 혈류 차단되면 한쪽은 평생 기능 잃을 수도 있어요. 기본 활력 짚고 진통제 근육이완제 준비하세요. 간호사들이 웃음을 거두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레지던트를 불렀습니다. 골반 CT 준비하고 비뇨기과, 산부인과 당직 의사 호출해. 이런 케이스는 여러 과 협진이 필수야. 레지던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씻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 번 있었고 그때도 난리였죠. 하지만 의사로서는 그저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됐든 어떤 상황이든 살려야 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며 노란 담요가 덮인 카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담요 아래로 사람 2명이 어색하게 겹쳐 누운 실루엣이 보였어요. 자세가 너무 익숙한 체위라 오히려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교수님, 환자 이송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담요 밑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으윽 아파. 제발 좀.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싸구려 모텔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런데 그 냄새 사이로 묘하게 익숙한 향이 스며 나왔습니다. 고급 샴푸 향. 제가 아내 생일 선물로 사준 백화점에서 한참 고민해서 골랐던 그 샴푸 향이었어요. 가슴이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똑같은 향수를 쓰는 사람이겠지. 머릿속에서 누군가 그렇게 변명해줬어요. 세상에 그 샴푸 쓰는 사람 많아. 우연이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구급대원이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어요. 둘이 한참 크게 소리치다가 갑자기 비명만 질러서 옆방 손님이 신고했답니다. 모텔 주인이 마스터키로 열었더니 남자가 못 빠져나온다고 난리였대요. 동네 약국에서 산 약 먹고 시작했다는데 뭐가 섞였는지는 모른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신원미상남, 신원미상녀. 이름 칸이 비어 있었어요. 신원 확인 안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갑이나 신분증 같은 거 아예 안 가져왔대요. 모텔 체크인도 가명으로 했고요. 통증이 심해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고 신원은 나중에. 생명이 먼저니까. 간호사들이 활력 징후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혈압 140에 95, 맥박 100씩, 호흡 22회, 산소 포화도 96, 체온은 37.8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환자분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담요 밑에서 신음이 들렸어요. 네, 들려요. 아파요, 제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얼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의식 있으면 본인 확인하고 보호자 연락처 받아야 해요. 인턴들이 활력 짚고 혈액 채취하고 심전도 붙이는 동안 저는 카트 머리맡으로 갔습니다. 손을 뻗어 담요를 천천히 걷어 올렸어요. 먼저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 핏줄 굵은 목, 다소 과한 근육. 헬스장 광고판에서 수십 번 본 얼굴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축구하던 친구. 제 아들까지 삼촌이라 부르던 남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태호?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응급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 아세요?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30년 지기. 말을 하면서도 입안이 말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아래 겹쳐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담요를 조금 더 걷어 올렸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얇은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입술이 벌어지며 낮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민호야, 살려줘. 그 목소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이름을 불러주던 제 아내 서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담요를 걷어 올린 순간 민호야, 제 목 안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경아? 제가 겨우 이름을 부르자 아내는 눈을 번쩍 떴어요. 마취도 진통제도 뚫고 올라오는 그 순간의 공포. 아내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더 크게 떨렸습니다. 여보? 아니, 정확히는 그게 아니었어요. 민호야? 였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목소리. 마치 들킨 사람의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서 차트 넘기던 간호사가 멈칫했습니다. 교수님, 진짜 사모님 맞아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급실에서 몇 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송년회 때마다 인경과 인사를 나누던 사람. 교수님 부인 진짜 예쁘시다 말하던 그 간호사가 지금 제 아내를 수술대 위에서 보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뒤로 한 걸음 더 물러났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 울리는 소리가 마치 제 결혼 생활의 심폐소생장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태호가 신음하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민호야, 이건. 잠깐만 설명을. 저는 손을 들어 태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닥쳐.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응급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레지던트들과 간호사들이 숨을 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진정제 EM폴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골반 MRI, 비뇨기 과산부인과 컨설트 동시에. 일단 환자부터 살립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니까요. 의사는 환자를 살려야죠.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남편이 아니라 과장이 되기로 한 게. 진정제가 투여되고 두 사람의 신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담요를 다시 덮으며 말했어요. 일단 검사실로 옮기세요. CT 먼저 찍고 MRI 예약 확인. 혈액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레지던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트가 천천히 검사실 쪽으로 밀려갔어요. 담요 밑에서 인경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호야, 제발 우리 애기 나중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돌려 의국으로 걸어갔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의국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단톡방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민호야, 미안. 나도 오늘 회사에서 급한 일 터져서 못 갈 것 같아. 태호의 메시지였어요. 회사 급한 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경과의 대화창을 열었어요. 여보, 오늘 모임 말인데 애들 상담 때문에 학원에서 회식 잡혔대. 회식, 학원 상담. 전부 거짓말. 저는 대화창을 위로 올려봤어요. 지난 한 달간의 대화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학부모 상담 길어져서. 미안, 오늘 회식이야. 저녁은 알아서 먹어. 애들 학원 끝나고 데려다 줘야 해서 늦어. 모두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학원도 가고 모텔도 간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들어가도 될까요? 비뇨기과 과장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비뇨기과 과장과 산부인과 과장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비뇨기과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 과장, 일단 위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환자 상태부터 말씀해 주세요. 산부인과 과장이 태블릿을 꺼내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골반 근육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어. 여성 쪽은 질 근육이 완전히 수축된 상태고 남성 쪽은 혈류가 상당 부분 차단됐어. 지금 상태로 2시간 이상 가면 조직 괴사 가능성이 높아. 비뇨기과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약물 치료로 풀리면 다행인데 안 풀리면 수술밖에 없어. 근육 일부를 절개해야 할 수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물부터 시도하죠. 안 되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두 과장이 동시에 저를 봤어요. 장 과장이? 직접?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니까요. 응급의학과 과장으로서 제가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산부인과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보호자는 누구로 하지? 신원 확인은 됐는데 가족 연락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일단 보류하세요. 응급 상황이니까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서 처리하죠. 두 과장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알겠네. 그럼 약물 투여부터 시작하지. 두 사람이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시간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복도 의자에 앉자마자 지난 20년이 필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서로 키막 크던 시절 운동장 구석에서 축구공 차던 사이였습니다. 야, 너 패스 좀 괜찮은데? 태호가 먼저 말을 걸었던 게 기억났어요. 너도 슛 잘 차던데. 그렇게 시작된 우정이었습니다. 대학이 갈라지고 직업이 달라져도 우린 그래도 우리 둘은 죽을 때까지 친구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처음 만난 날 태호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야, 민호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결혼해도 애 낳아도 늙어서도.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30 즈음 제가 인경과 결혼하자 태호는 선영을 데려왔어요. 야, 우리도 부부 동반으로 살자. 4명이서 평생 같이 늙어가는 거야. 그 말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설날 지나면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연말엔 4명이서 강원도 펜션 잡아 술 마셨어요. 봄에는 벚꽃 보러 가고 여름엔 계곡, 가을엔 단풍 구경. 사계절 내내 함께였습니다. 인경과 선영은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버텨온 여자들이었어요. 우리 남편들 의사, 사업가라고 잘난 척하지만 결국 혼자 두면 아무것도 못해. 두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며 함께 장도 보고 백화점 세일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정보도 서로 나누고 명절 음식도 같이 만들었어요. 언니,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서 같이 차례 지내자. 그래, 좋아. 애들도 같이 놀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4명이서 만드는 작은 공동체,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 같은 관계.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인경이 한두 번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학원에서 상담이 밀려서, 교무실 회식이 잡혀서, 애가 아파서 병원 가야 해서. 그때마다 태호가 어색하게 제 어깨를 쳤습니다. 야, 여자들은 바쁘면 바쁜 거지. 우리끼리만 먹자.
선영이도 이해한대. 그 말이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친구밖에 없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 말은 내 아내는 내가 챙기고 있을게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 4명이서 강원도 펜션에 갔던 날도 떠올랐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태호랑 밖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어요. 야, 민호야. 우리 진짜 행복하다, 그치? 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 저는 대답하며 눈을 뭉쳤어요. 그때 펜션 안에서 인경과 선영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남편들 저러고 놀고 있네. 애들이 따로 없어. 두 사람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인경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오빤 지금 뭐해?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누구야? 제가 물었죠. 인경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아, 학부모야. 학부모. 애 상담건으로 연락 온 거.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번호가 태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펜션 안에 있으면서도 몰래 문자를 주고받았을지도 모르죠.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과장이 모니터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심한 골반질 근육 경련이야. 남자는 혈류가 막혀서 위험하고 여자는 근육이 풀리지 않아 통증이 극심한 상태야. 조심해서 떼어내야 돼. 저는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아내와 제 친구의 몸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어요. 의학적으로는 그저 근육과 뼈, 혈관일 뿐이었지만 제 눈에는 20년 우정의 파편들이 보였습니다. 비뇨기과 과장이 저를 흘끗 보며 물었어요. 장 과장, 두 분 아는 사이인 거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잘 아는 사이입니다. 산부인과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약물 투여했는데 반응이 없어. 이대로 가면 수술해야 할 것 같아. 장 과장 의견은 어때? 저는 한참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술 준비하죠.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합니다. 더 늦으면 둘 다 위험해요. 두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수술실 준비할게. 그들이 나가고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화면 속 두 사람은 여전히 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복잡하게, 아프게, 풀리지 않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오늘 밤 다 끝내자. 20년을 한 방에. 복도를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되 남편으로서는 끝을 보겠다고. 의사 장민호와 배신당한 남편 민호 사이. 새벽 1시쯤 잠시 소강 상태가 온 응급실이었습니다. 저는 의국 책상에 앉아 CT 사진을 다시 펼쳐놓고 있었어요. 화면 속 두 사람의 몸은 여전히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저 해결해야 할 케이스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절개해야 흉터가 가장 크게 남을까?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울까? 의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었죠. 하지만 배신당한 남편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민호야 아니 장 과장님. 윤태호의 아내 최선영이었습니다. 선영은 일부러 직함을 붙여 불렀어요. 평소였다면 민호 오빠라고 불렀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말하자 선영이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태호 휴대폰에 제 번호가 비상 연락처로 돼 있었나 봐요. 전화 받고 바로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드셨겠네요. 선영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보세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은 펜션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석 달 전, 강원도 평창. 이건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선영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우리 4명이서 갔던 그 펜션 말고 따로 간 거예요. 그날 태호가 회사 출장 간다고 했던 날. 다음 장은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날짜는 2달 전. 이날은 인경 언니가 학원 연수 간다고 했던 날이에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도 있었어요. 주차장 CCTV 캡처 사진도 있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리며 다음 장을 넘겼어요.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습니다. 오빠, 오늘 민호 오빠 또 당직이야. 인경의 메시지였어요. 그래, 그럼 1202호에서 보자. 태호의 답장이었습니다. 선영 언니는 골프 레슨 간대. 괜찮아. 조심해서 와. 저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수십 장의 영수증과 대화 캡처가 이어졌어요.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된 거예요? 제가 묻자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3년 됐어요. 3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호가 인경 언니 생일 선물 고민한다고 해서 친한 친구니까 그러려니 했죠. 근데 애 태워다 준다고 나간 날도 상담 간다고 한 날도 다 저 영수증이에요. 선영은 파일 맨 뒤쪽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빽빽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거짓말 내용. 선영이 직접 정리한 기록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선영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거 모으고 있었어요. 이혼하려면 확실해야 하잖아요. 특히 태호는 돈이 많으니까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제가 손해예요.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뒤에 숨겨진 고통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해요.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딱 잡힐 줄은 몰랐거든요. 모텔에서 그것도 분리가 안 돼서 119 부르고 민호 오빠 병원으로 실려오고 이건 정말 하늘이 우리 편인 거예요. 저는 파일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두 남자가 싸웠어요. 친구를 끝까지 덮어주던 장난꾸러기 민호. 그리고 응급실에서 매일 죽는 사람을 보며 사람은 죗값 치르고 산다 믿어온 의사 장민호. 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우리까지 바보 만들지 말자. 의사인 건 알겠는데 남편이기도 하잖아, 너.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의사지만 동시에 배신당한 남편이었고 속은 친구였어요. 뭘 하고 싶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둘 다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살려는 주되 예전처럼은 절대 못 살게.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저는 선영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수심이 섞여 있었어요. 3년간 혼자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둘 다 살리되 예전처럼는 못 살게 만들죠.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영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고마워요, 민호야.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일 아니에요. 저도 복수하고 싶으니까. 제 아내와 제 친구한테. 그렇게 우리는 동맹이 됐습니다. 배신당한 두 사람의 차가운 동맹. 선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수술 언제 해요? 새벽 3시쯤 시작할 것 같아요. 약물로는 안 풀렸거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참관할게요. 보호자 자격으로. 아니, 증인 자격으로.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러세요. 많은 사람이 볼수록 좋죠. 이 병원 안에서만이라도 영원히 잊히지 않게. 선영이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 파일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3년 동안 나만 몰랐구나. 병원에서 사람 살린다고 밤새 일할 때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저는 파일을 서랍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수술 준비를 해야 했어요. 의사로서 그리고 복수자로서. 응급실 한복판, 4사람의 법정. 저는 원내 방송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응급의학과 장민호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재 응급실에 성교 중 분리 불가 골반 근육 경련 케이스가 내원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교육적 가치가 높으니 인턴, 레지던트 전원 응급실로 집합 바랍니다. 방송을 끝내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교수님 진짜 그러시게요? 사모님이. 저는 간호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환자입니다. 교육 케이스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진짜 그거래?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거? 50대 남녀라던데?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이런 케이스는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거니까요. 레지던트들이 수술대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인턴들도 뒤에서 목을 길게 빼고 있었습니다. 총 20명 정도 됐을 겁니다. 저는 2사람의 하반신을 덮고 있던 담요를 무릎 아래까지만 걷어 올렸어요. 기묘하게 꼬인 골반과 허벅지, 경련에 굳어버린 근육, 서로 맞물린 자세. 레지던트 몇 명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어요. 민망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저는 의사 톤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함부로 먹은 약과 무리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남자는 고환 혈류가 막혀 있고 여자는 질 근육이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물 투여했지만 반응 없었고 이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레지던트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경우 예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한쪽은 영구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육 절개 범위에 따라 평생 후유증 남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담요 밑에서 인경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민호야, 제발 이 사람들 다 내보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나 사람으로 좀 남게 해줘. 태호도 뒤늦게 울먹였어요. 민호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도 우리 애들 생각해서. 이렇게는 하지 마. 저는 둘을 번갈아 보며 웃음 비슷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애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면 처음부터 이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인경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레지던트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들 가까이 와서 보세요. 젊은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수술대 주위로 모였어요. 이 케이스는 나중에 어디 가서도 못 봅니다. 저는 포인터로 CT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본 거 절대 잊지 말아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게 욕망이 몸을 어떻게 잡아먹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수술대 위 2사람을 향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은 안 됩니다. 제가 말했지만 이미 몇 명은 찍은 뒤였어요. 저는 일부러 강하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동영상을 찍는 손을 제지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병원 안에서만이라도 영원히 잊히지 않는 이름이 되겠지. 윤태호, 서인경. 그때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교수님. 레지던트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선영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환자 보호자입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남자 환자 윤태호의 법적 배우자 최선영입니다.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지던트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선영은 수술대 옆으로 다가와 태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아파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고생했죠.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이런 운동까지 하고 체력 관리 정말 대단해요. 인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하지만 선영은 인경을 보지도 않았어요. 사과는 법정에서 들을게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일단 살려드릴게요. 살아야 이혼 소송도 하고 위자료도 받죠. 레지던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선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 의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들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먼저 남자 쪽에서 혈류를 확보할 겁니다. 해면체 주변 근육 일부를 절개하고 압박된 혈관을 살려야 해요. 제 설명에 레지던트들이 메모를 시작했어요. 여자 쪽은 질 근육 이완제를 추가 투여하면서 동시에 골반 근육을 부분 절개합니다. 인경이 다시 울먹였습니다. 민호야, 흉터 많이 남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레지던트들에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술 중 출혈 가능성이 높으니 수혈 준비 필수입니다. 마취과 협진 요청하고 회복실 미리 확보하세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수술 도구들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씻으러 가며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봤어요. 담요 밑에서 떨고 있는 두 사람. 한때는 제 아내였고 제 친구였던 사람들. 이제는 그냥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 전에 쓰는 고백서와 각서. 수술 준비실로 옮긴 뒤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진통제를 투여하기 전 저는 의자에 앉아 차트를 펼쳤습니다. 레지던트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수술실 안에는 저와 두 사람, 그리고 선영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통제 덕분에 두 사람의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의식도 비교적 또렷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둘 다 완벽하게 예전처럼 살 수 있게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제 목소리는 의사의 목소리였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민호야? 저는 차트를 보며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한 명은 더 큰 근육 절개와 신경 손상을 감수해야 합니다.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성기능 저하, 통증, 보행장애 가능성 모두 있습니다. 태호가 헛기침을 했어요. 그럼 누구 쪽이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건 수술 중에 결정됩니다. 어느 쪽 근육을 더 절개해야 안전하게 분리되는지는 열어봐야 알아요.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남자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할게.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다만 민호야, 나 이제 돈 벌어야 할 나이인데 너무 심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경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난 집에서 평생 불구로 살아도 된다는 거네. 나는 돈 안 벌어도 되니까. 태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인경아. 닥쳐. 인경이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내 말만 듣고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희생하라고?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붙어서 떨어지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추한 싸움을 한참 지켜보다가 옆 테이블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빈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술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2사람이 저를 봤어요. 각자 손으로 써요. 종이와 펜을 2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몇 번인지 전부 다 적으세요. 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태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그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혼 소송 가도 판사가 헷갈리지 않게.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내가 30년 결혼 생활 부검할 때 참고하게. 인경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호야, 그건 너무 잔인해.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잔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잔인한 건 이 종이가 아니라 내가 내 이름 몰래 저장해 놓은 민호 오빠 출근 카톡 알림들이야. 인경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내가 학원 상담 간다고 할 때마다 나는 진짜 믿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식 간다고 할 때마다 조심해서 오라고 했어. 그런데 너는 그때마다 모텔에 있었잖아. 그게 잔인한 거지. 이 종이가 뭐가 잔인해? 인경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빨리 쓰세요. 안 쓰면 수술 안 해줄 거예요. 태호가 놀라며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아, 너까지. 나까지. 선영이 비웃었어요. 나까지 뭐? 나는 3년 동안 참았어. 골프 레슨 간다고 거짓말하고 친구 만난다고 속이면서. 그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둘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진통제로 통증이 가라앉은 덕분에 글씨를 쓸 수는 있었습니다. 인경이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3년 전 겨울, 강원도 펜션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어요. 민호가 당직 설 때마다 태호 오빠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모텔, 펜션, 호텔, 차 안에서. 인경의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태호도 쓰고 있었어요. 인경이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민호가 바쁘다고 외롭다고.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고 만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2사람이 쓰는 종이를 지켜봤어요. 하나하나 읽으며 제 심장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 생일날도 만났습니다. 인경의 글씨였어요. 민호가 케이크 사들고 집에 왔을 때 저는 3시간 전까지 모텔에 있었습니다.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집에 왔습니다. 민호가 생일 축하한다고 안아줬을 때 저는 태호 오빠 향수 냄새가 날까봐 떨었습니다. 종이를 읽는 제 손이 떨렸어요. 태호의 종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 아들 준수 생일날도 만났습니다. 민호가 아들이랑 케이크 자르고 있을 때 저는 인경이랑 호텔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파티 끝나갈 때쯤 가서 선물 주고 축하해줬습니다. 민호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놨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썼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종이를 걷어들였습니다. 좋아요. 선영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복사해서 보관하세요. 법정에서 쓸 겁니다. 선영이 종이를 받아들고 나갔어요. 저는 2사람을 봤습니다. 울다 지쳐 축 늘어져 있는 2사람. 이제 준비 끝났네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과 살을 떼어내는 건 이 고백서 다음이야. 마취과 의사가 들어왔어요.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인경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민호야, 제발. 환자분, 조용히 하세요. 저는 의사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마취 들어갑니다. 잘라낸 건 살이고 끝낸 건 관계였다. 다시 현재로.
수술등 아래 저는 메스를 들고 두 사람의 골반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레지던트들이 수술실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도구를 정리하며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먼저 남자 쪽에서 혈류를 확보할 겁니다. 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면체 주변 근육 일부를 절개하고 압박된 혈관을 살려야 해요. 제 설명에 레지던트들이 숨을 죽였어요. 메스가 피부를 가르고 들어갈 때 피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놀라지 않았어요. 의사로서 저는 그저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대신 남편과 친구였던 제 아내 남자는 이미 수술 전부터 죽어 있었어요. 흡인. 간호사가 재빨리 피를 닦아냈습니다. 지혈겸자. 도구가 제 손에 쥐어졌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혈관을 찾고 근육을 분리하고 조직을 절개했어요. 30년 우정도 20년 결혼 생활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환자일 뿐이었어요. 여자 쪽 근육 이완 상태 확인. 산부인과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경련 상태입니다. 추가 약물 투여했지만 반응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절개 들어갑니다. 메스를 들고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이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조금 더 깊게 자르면 흉터가 크게 남겠지. 신경 손상시키면 평생 통증에 시달릴 거야.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 최소한의 손상으로 분리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충분했어요. 병원 전체가 알게 된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삶은 이미 망가졌으니까요. 몇 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우리는 두 사람의 몸을 겨우 떼어냈습니다. 한쪽은 크게 절개된 자국과 흉터 가능성을 안고, 다른 한쪽은 근육 일부 절단과 기능 저하 가능성을 안고, 수술 끝났습니다. 제가 말하자 간호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복실로 이송하세요.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카트에 실려 나갔습니다. 이제는 붙어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몸. 저는 장갑을 벗으며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선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살았어요. 후유증은 있을 겁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민호야. 고마워할 일 아니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의사니까 한 거예요. 회복실에서 먼저 깬 건 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제 얼굴을 찾았어요. 민호야, 그래도 살려줘서 고마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의사 톤으로 대답했어요. 환자 살리는 건 내일이야.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아내를 살릴지는 이미 끝났다. 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은 변호사한테 하세요. 저는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환자와 의사 관계도 끝났으니까. 며칠 뒤 저는 인경 앞에 이혼 서류와 각서 사본을 함께 올려놨습니다. 내가 직접 쓴 거야.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날짜, 장소, 횟수. 판사도 우리 아들도 안 봤으면 좋겠지? 인경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 번만 우리 준수 생각해서. 그래서 안드림인 거야. 제가 말했어요. 대신 이 서류로 끝내자.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변호사 통해서 정리하자. 인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20년 결혼 생활이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태호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도 제 눈을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민호야, 우리가 친구였던 세월이. 저는 태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세월 믿고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아내랑 모텔 갈 시간 만들었지. 태호는 입을 닫았어요. 30년 우정?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 이제 우리는 남이야.
아니, 남보다 못해. 태호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필요 없어. 제가 말했어요. 그냥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평생. 몇 달 뒤, 저는 응급실 당직실에서 또 다른 무전을 들었습니다. 성행위 중 분리 불가, 40대 남녀 이송 중. 옆에 있던 레지던트가 저를 봤어요. 교수님, 또 그 케이스네요? 저는 다른 전공의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내 케이스야. 제가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 케이스는 이제 충분히 봤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부부 동반 모임도 절친도 아내도 없는 인생이지만 적어도 더 이상 제 집안에서 누가 누구와 엉켜 있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는 인생. 배신당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환자가 들어왔어요.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의사로 돌아갈 겁니다.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냥 환자를 살리는 의사.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휴대폰을 꺼내보니 아들 준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왜 헤어진 거예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널 사랑해. 그것만 기억해. 준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마 화가 났겠죠. 이해할 수 없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어른들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사랑이 얼마나 쉽게 배신으로 바뀌는지.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아내도 친구도 없는, 하지만 거짓말도 없는 하루. 그걸로 충분했습니다.